채권의 법적 실형, 소송.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에 의해 채권을 해소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강제로 변제시킬 궁리를 한다. 그것은 사법작용에 의하여 실현한다. 실현된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389조 제1항. 소송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충분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한다. 당신이 법원으로부터 받는 통지서와 소환장은 국가 권력에 당신이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도피하지 않으면서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성실한 사람에게는 그러하다. 국가는 당신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금전이 지급을 구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은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제기함으로써 개시된다. 소제기 당시에 특정되는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제기당하는 사람을 피고로 표시한다. 어느 당사자이든 누군가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할 때 그 대리권을 행사할 법정 대리인의 자격도 병기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부모나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청구 취지는 소송으로 구하는 법원의 명령을 간결하게 표시한다. 금전 지급 청구일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1억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2022년 1월 1일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합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고 표시한다. 청구권이 이 같은 명령을 구하게 된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이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원고는 2022년 1월 2일 피고에게 돈 1억 원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1년 뒤 갚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빌려줬는데 피고는 약속한 2023년 1월 1일이 되었는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한 푼 갚지 않고 있다고 쓸 수 있겠다. 소장은 변론에서 말할 사항과 내세울 자료를 적어 예고하는 준비서면의 역할도 하므로 실무상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입금 확인증 같은 것이 일반적이겠다. 한쪽 말만 듣고 재판할 수는 없다.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한다. 원고의 청구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소장과 비슷한 체제로 당사자를 표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원고의 주장이 맞고 청구도 합당하다면 피고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경우 소장이 기재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를 의제자백 판결이라고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을 중심으로 한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증거서류, 증인, 감정, 사실조회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입증이 행해지고 그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들은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변론에서 이루어질 공격과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공격과 방어에 대한 주장을 증거에 관한 사항과 함께 제출한다. 이를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1회 또는 여러 차례의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 흔히 결심이라고 한다. 종결하고 나서 보통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 재판장이 판결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한다.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즉 금전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물론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기간이 지나야 판결의 효력은 확정되지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판결 확정 이전이라도 가집행을 허용하므로 채권자는 제1심 판결만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먼저 판결을 받았다고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것을 집행권원 또는 채무명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여기에 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문을 기재받아 실시한다. 집행문은 판결 정문의 마지막에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 라고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한다. 채권 양도나 채무 상속 같은 사유로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에 승계가 발생한 때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승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집행권한의 원칙적 형태는 정식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친 판결이지만 권리구제를 해야 할 모든 경우에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사법시스템을 과도하게 소모할 수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다른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문서도 집행권이 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다. 모두 국가의 강제력에 무조건 복종할 것임을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정부기관의 공권적 판단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 그 첫째가 지급명령이다. 금전이 지급 청구에 흔히 이용되는 간이한 절차이다. 독촉 절차에 의해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소액사건에서 인정되는 이행권고 결정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된 경우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원칙적으로 집행문도 필요 없다. 둘째 유형은 다툼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합의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법원은 소송의 단계와 상관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하위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항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인락조서도 같다. 그런데 화해, 인락의 내용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 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화해 신청을 하여 기일에 화해를 이루는 재소전 하에서도 조서는 앞의 화해조서와 같다. 조정조서와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조서도 화해조서 및 화해권고결정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셋째 유형은 공정증서이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이다. 흔히 채무를 공증한다는 말로 통용된다. 넷째,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간접강제에서의 금전지급 결정, 검사의 벌금, 추징금에 대한 집행명령이 집행권에 대한 적격이 있다.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파산절차, 회생절차에서 생산되는 파산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소전 하에나 공정증서의 작성은 채무자의 면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후적인 권리 실행이라기보다는 채권 확보의 사전 준비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강제집행. 위에서 본 판결 같은 집행권한의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것은 채권을 갚아야 한다는 사회 질서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고 생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재라는 면에서 형사사건과 함께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이다. 집행관은 정당하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금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평소에 무장을 하지 않는 집행관은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의 의지를 관철하는 최종적인 수단이 군대가 출동할 민사집행 사건이 있을지는 의문이나 지나간 제국주의 시대의 포함외교에서 보듯이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외국에도 물리력을 투사하는데 국내에서 이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프랑스 정부가 전쟁 배상을 받기 위하여 1923년부터 25년까지 독일이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무력으로 점령한 사건도 있었다.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법원이 집행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집행법원이라고 한다. 금전채권을 받기 위한 사건에서 집행관의 중요성은 유체동산 집행 정도에 그친다.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집행법원의 역할이 크다. 강제집행은 집행기관이 재산을 발견하여 이를 압류, 즉 강제로 점유한 후 이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 즉 유동한 다음에 그 금액을 권리의 순위와 금액에 따라 배당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가에서 변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또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국가기관이 강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는 것이다. 이것은 채권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집행비용은 일단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연합한다. 집행비용은 나중에 매각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된다.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된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각 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그때까지 경매 신청,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 담보권자 및 우선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 많은 입법례는 같은 순위의 채권자라도 먼저 압류를 행한 채권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우선 특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예도 있다. 채권자 평등은 집행에 먼저 착수하였다고 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이 알기 전에 강제집행에 나서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채권자 평등은 사실 파산 절차, 회생 절차가 추구하는 목표다. 강제집행에서 채권자 평등을 채택한 결과 실제로 채권자 공동의 이익 증진에 의한 파산 절차, 회생 절차의 필요성은 현저히 감소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재산에 한정된다. 주로 부동산, 동산, 채권이겠으나 선박, 항공기, 주식, 지분, 회원권, 지적재산권 등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해당한다. 집행 방식이 다를 뿐이다. 모든 채무는 종국에는 금전채무로 귀결되므로 결국 채권자의 권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매각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법률상의 명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재산은 채권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 택시 면허, 주류 판매 면허, 건설업 면허 등이다. 역사적으로 사람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로마의 12표법,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가 그것이다. 압류, 환가, 배당으로 이어지는 강제집행 절차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금전, 즉 돈을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강제집행의 첫 단계인 압류는 국가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력 행사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사실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관념적이다. 권리의 변동이 공시되는 방식과 같다. 동사는 집행관이 현실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압류를 시행한다. 압류가 점유의 취득인 이상 동산을 압류하면 집행관이 자신이 직무집행 장소로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동현이 직접 비용이 들고 그로 인한 손상 가능성도 있다. 집행관이 보관 장소를 상시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압류한 물건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한다. 집행관은 압류를 시행하면서 압류 물건을 알리는 스티커, 보통 빨간색을 압류 대상의 물건에 붙이는 방식을 쓴다. 채무자가 가재독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말을 할 때 법률인들은 채권자가 압류를 시행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압류 표지를 함부로 훼손하면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140조 제1항. 압류를 실시한 후 매각을 하는데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보관 비용이 들거나 시가액의 염려가 클 때는 바로 매각도 가능하다. 법률은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금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은 채무자가 저항하거나 채무자가 없을 때에도 증인이 참여하에 가능하다. 실무는 채무자 부재 시 열세 전문가를 대동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한다. 다만 적극적으로 주거를 수색하여 현금이나 귀금속을 압류하는 예는 그렇게 보고되지 않는다. 주로 압류되는 물품은 대형 텔레비전, 세탁 건조기, 에어컨디셔너와 같이 중고시대가 형성되는 제품이다. 가능하면 사생활을 존중하려고 하는 집행관과 달리 조세 체납자를 상대로 은닉재산을 찾으려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장롱을 뒤져 명품 시계와 보석, 가방 같은 고가품을 압류했다는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다. 동산 및 이에 준하여 권리의 창설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선박 등 자산의 압류는 등기부, 등록부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함과 동시에 압류를 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이 되지만 이동을 물건의 본질적 요소로 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는 부동산 압류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집행을 위한 증서의 유치와 정박 같은 감수 보존 조치도 필요하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압류를 실행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파청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환가, 즉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요청이다. 환가가 가능하다면 비싼 값에 이루어지는 것은 채권자의 최대한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그것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다. 강제집행으로 소멸할 채무의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원은 경매사건, 경매물건에 관하여 감정가액, 기일진행 예정과 최저 경매가 같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자세히 공시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자체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가를 배당하는 강제경매가 일반적이지만 일반 채권이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으로서의 경매보다는 담보권의 실현을 위한 임의경매가 많이 행해진다. 다만 담보가치가 무시되어 금융채권자가 담보취득을 거절한 시골의 임야와 전답, 공동상속재산 일부 등에 관하여는 제법 행해진다. 최근 경매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경매학원이 생길 정도로 하나의 산업이 됨에 따라 법원이 시행하는 경매에서 물건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매각 방식으로는 기일에서의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실무는 기일입찰이다. 강제관리에서는 부동산이 매각을 불허하고 이를 관리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강제관리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채무자의 관리권을 관리인에게 이전하여 그 수익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유체동산의 환가는 압류된 물건을 옮기지 않고 채무자가 사용하던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매각됨의 교부 배당도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압류 물건이 주거에 비치된 가제도인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지는 현장도 매각이 이루어지는 현장도 가정이다. 집행관뿐만 아니라 매수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주거 진입은 채무자 및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준다. 그리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의 위협은 그 자체로 채권 추심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한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집어가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간접 강제로서의 작용을 제외하면 유체동산 압류의 집행으로 채권자가 회수할 금액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 산업은 꾸준히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경고로서 일종의 의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린아이들은 영악하다. 채권 출시민들이 방문과 전화에 대하여 부모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이를 계기로 아이들은 일찍 처리된다. 혼인이 유지되는 가정에서의 동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전체를 집행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06조 제1항. 이 경우 채권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또 배우자는 공유자로서 자신이 지분을 매각당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매수 청구는 배우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자주 행사된다. 한편으로는 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매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추심인은 유체동산의 매각기일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 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한가는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이용된다.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추심 권한을 준다. 채권자는 추심이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채권에 충당할 수 있고 그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개입하면 공탁하여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추심이 신고를 게을리하여 배당액이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 실무상 흔히 발생한다. 전무명령은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이전을 하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채권의 해소 가능성이 의문일 때, 기타 다른 사정이 있을 때는 채권 그 자체를 환가하는 특별 현금화도 인정된다.